네, 수목병리학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8번 코흐의 원칙. 자, 새로운 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원칙입니다. 총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코흐의 원칙은 첫 번째, 병원체는 병든 식물의 병진 부위에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존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불리한 병원체는 순수 배양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니까 존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배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동종 식물에 접종을 했을 때 병원체를 분리했던 병증이 다시 재현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원칙이고요. 네 번째 원칙은 접종에 의해서 재현된 병증에서 접종했던 병원체와 동일한 것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 한 번 더 재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4가지를 우리는 코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하면 존재, 배양, 재현, 재분리. 이게 코흐의 원칙이다. 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수관주사주의법. 자, 이게 시험에 지금 기사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산업기사에서 한 번 이렇게 나왔어요. 네, 수관주사에 대한 내용도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관주사주의법은 수관주사주의법의 장점과 그 다음에 수관주사주의법 주의사항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이 내용이 나왔어요. 수관주사주의법의 주의사항. 수관주사를 주입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먼저 수관주사주의법의 장점은요. 첫 번째,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수목병해를 치료할 때 이 수관주사로 처리를 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연 1회의 소량 주입으로 보통 수개월 이상의 높은 방제 효과를 지속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파이토플라즈마, 소나무 재선충 병과 같은 전신 감염병의 치료와 예방에 수관주사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장점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관주사 주의법의 주의사항. 자, 수관주사 주의법의 주의사항 또는 수관주사 주의법을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이 아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선 이 주입공을,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 이 구멍은 우선 일반적으로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주사를 놓는다. 이런 경우에 주입공의 직경은 주의법에 따라서 5에서 10mm 내외, 드릴로 뚫을 때 드릴의 이 직경이 5mm 내지 10mm 정도가 적당하다. 그 다음에 위치는요, 줄기 아래쪽 밑동에 가깝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관의 중앙이나 뭐 위쪽에다가 수관주사를 놓으면 안 된다. 자, 아래쪽에 밑동에 가깝게 하고요. 기울기는요, 주입공의 기울기는 약 40에서 45도 정도 기울게, 그래야 약액이 안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기울게 하여 아래쪽으로 주의법에 따라서 3에서 5cm 정도 뚫습니다. 자, 너무 깊게 뚫어서 이 심재부를 건드리면, 그쵸? 나무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감염이 돼서 고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깊지 않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3에서 5cm 정도 뚫습니다. 자, 이 수관주사를 하는 시기는 이 수액 이동이 활발한 4월 초순부터 10월 초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식물보호 산업기사 시험에서요, 실제 2022년도까지 작업형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업기사 이 실기 작업형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농작물형과 수목형. 그 중에서도 수목형에는 수관주사 주입하는 실습 과정이 있었어요. 실제로 드릴을 주어지고요.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약재를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주사기로 바늘을 꼽아서 약재를 처리하는 과정까지를 평가하는 이런 시험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시험 방법에 따르면 이 중요한 핵심이 이런 겁니다. 먼저 주입공을 5에서 10mm 직경 드릴을 이용해서 뚫는데요. 밑동에 가까운 나무의 아래 밑에 쪽에 밑동에 가까운 부분에 주입공을 뚫고요. 주입공의 기울기는 각도가 40에서 45도 기울게 해서 아래쪽으로
주의법에 따라서는 뚫는 구멍의 길이는요, 깊이는 3에서 5cm 정도 깊이로 뚫어줍니다. 이 수액 이동이 활발한 시기에 해야 된다. 그래서 4월 초순부터 10월 초까지 보통 우리가 수간 주사를 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수간 주사 주입법의 주의 사항에 따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간 주사를 놓았는지 작업형 시험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10번 수간 주사 주입법의 종류가 나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총 4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수간주사 주입법의 종류는요. 첫 번째, 중력식 수간주입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압력식 수간주입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입식 수간주입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삽입식 수간주입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온 건요. 요 압력식 수간주입법과 유입식 수간주입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구분 수간주사 주입법의 종류 구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력식 수간주입법은요, 중력에 의해서 저농도의 약액을 다량으로 주입할 때 보통 사용합니다. 1리터의 통에 약액을 담아서 호스와 플라스틱 주입관을 통해서 주입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무에 걸어 놓는 거 많이 보셨죠? 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큰 통을 나무에 이렇게 걸어 놓는 게 중력식 수간주입법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대추나무 빗자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주입할 때 이 중력식 수간주입법을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압력식 미량 수간주입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수간 주입의 방법입니다. 자, 소형 플라스틱 압력식 수간 주입 용기를 사용해서 수간에 주입을 하는데요. 소나무의 경우 송진 유동이 활발한 3월에서 11월 이때는 송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입식 수간 주입 방법으로는 수간 주입이 어려워요. 압력식 이 수간 주입교를 사용하면 연중 수간 주입이 가능합니다. 이게 특징이죠. 주입 속도가 빠르고 단시간 내에 비어있는 주입기 횟수가 가능해서 처리 지역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주입공은요, 지제부 땅 쪽에서부터 한 15cm 정도 높이 위치에다가 수간주사를 놓는데요. 주입공의 각도는 한 45도 정도 되게, 경사 깊이는 화렵수는 3cm, 침엽수는 약 5cm 정도 합니다. 주로 이 압력식 수간주입법은 소나무 재선충병, 버준나무 방패벌레 등을 방지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로 유입식 수간주입법은요, 중력이나 압력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약액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자, 용기, 캡슐을 이용한 약액 주입법도 있고요. 용기 없이 구멍의 약재를 주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형 산업기사 작업형 시험에서 이 용기를 이용한 약액 주입법, 그 다음에 구멍의 약재를 주입하는 주사기로 바로 주입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실제로 시험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2022년도까지 이 식물부 산업기사 수목형 시험을 볼 때 이 유입식 수간 주입법으로 시험을 본 거예요. 화렵수에 주입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소나무류에 사용할 때에는 송진 유동이 활발하지 않은 12월에서 2월에만 수간 주입이 가능합니다. 자, 송진 유동이 활발한 3월에서 11월에는 송진에 막혀 수간 주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입식 수간주입법과 압력식 수간주입법이 가장 널리 쓰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삽입식 수간주입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액체보다는 이 가루약을 주입할 때 우리가 삽입식 수간주사법을 쓰는데요. 살균제나 살충제보다 영양제 및 미량원소를 주입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의 중력식, 압력식, 유입식, 삽입식,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11번 수피 상처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피 상처의 원인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위적인 원인, 두 번째는 기상적인 원인, 세 번째는 생물적인 원인, 이렇게 수피 상처가 나는 원인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인위적인 원인은요, 차량 또는 중장비, 잔디 깎는 기계, 그 다음에 예초기 등에 의한 충돌, 접촉으로 수피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큰 나무를 운반하고 이식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인 마찰로 수피가 벗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도로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상처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나무 껍질을 벗기는 행위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의 인위적인 원인을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이 기상적인 원인은요, 피소, 상열, 강풍, 적설, 낙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피소라는 거는요, 나무 줄기가 이렇게 태양에 노출이 되면서 하루 종일 해를 받으니까 이 태양 햇볕으로 인해서 나무 줄기의 수피가 남서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벗겨지는 경우. 네, 이거를 우리는 피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상열인데요. 상열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겨울에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이 나무의 내부는 어느 정도 이 바깥에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축이 되지 않지만 이 표피 부분은 이 수축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수축으로 인해서 수피와 목질부가 이 종축 방향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라집니다. 네, 그래서 갈라지는 이런 현상, 갈라져서 수피가 벗겨지는 현상을 우리는 상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풍에 의해서도 수피가 벗겨질 수 있어요. 굵은 가지가 이렇게 부러지면서 줄기의 수피가 이렇게 벗겨지는 경우가 있고요. 적설로 인해서도 굵은 가지가 부러지면서 수피가 벗겨질 수 있고요. 또 낙뢰, 번개를 맞아서 수피가 벗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적 원인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피소, 상열, 강풍, 적설, 낙뢰 등 중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거 세 가지를 쓰시면 정답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수피가 벗겨지는 원인, 기상적인 원인 5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생물적인 원인에 의해서 수피가 벗겨질 수도 있는데요. 생물적인 원인은 들쥐나 토끼, 노루, 멧돼지 등 야생 동물에 의해서 수피가 벗겨지는 경우도 생물적인 원인에 의한 수피가 벗겨지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죠. 수피 상처의 원인은 첫 번째 인위적인 원인, 두 번째 기상적인 원인, 세 번째 생물적인 원인. 이 중에서도 기상적 원인, 이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피소와 상열. 네, 이 2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12번 수목병의 발병 환경, 생태적인 방제법이다 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수목병의 이 생태적인 방제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건전묘의 식재. 우리가 묘목을 식재할 때 조금 건전한, 좀 우수한 이런 묘들을 심는 게 좋다. 묘목을 심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조림 시기와 식재 방법에 따라서도 이 생태적인 방제를 할 수 있다. 시기를 잘 조절해서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토양 환경의 개선도 생태적인 방제법의 하나입니다. 일광이나 습도를 개선해 주는 것도 좋은 방제법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비배 관리, 비료를 적절히 사용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질소질 비료를 너무 과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돌려짓기, 윤작이라고 하죠. 네, 이 윤작의 방법도 수목병을 발병하는데 생태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지무육, 이 중에는 뭐 풀베기, 덩굴치기, 뭐 재벌과 감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조건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것 또한 생태적인 방제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목에 발병 환경을 개선하는 생태적인 방제법을 쓰시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걸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이해 위주로 이렇게 학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13번 곰팡이의 분류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곰팡이를 우리가 이제 먼저 크게 분류를 해보면 유사균류가 있고요. 첫 번째 유사균류. 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진정균류가 있어요. 진정균류. 자, 이 유사균과 진정균으로 크게 분리를 하는데, 이 유사균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원생동물계 또는 점균문, 그 다음에 색조류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사균 중에 이 색조류계 안에는 조류, 난균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유사균에서 색조류계에 있는 조균, 난균 중에 우리가 수목에 이제 피해를 주는 곰팡이는 주로 난균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색조류계의 난균에 대해서 학습을 먼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진정균, 큰 분류에서 진정균은 여기서 보시면 난균을 제외한 나머지 병골균류, 접합균류, 잔항균류,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담자균, 불안정균까지 이 모든 부분들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진균이라고 하죠. 네, 진정균 또는 진균이라고 하는데 진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사균 중에 색조류계에 있는 난균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난균류는요, 수중이나 습한 토양에서 이렇게 떠서 생활한다 그러죠. 부생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벽에는 우리가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은 보통 키틴 또는 섬유소거든요. 근데 세포벽에는 키틴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요. 난조류에는. 그리고 글루칸 섬유소 대신 섬유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균이라고 얘기하지만 조류의 한 종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조류계에 보시면 갈조류도 있고요, 규조류도 있고 난균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난균류는 이 유사균류에 해당하는 색조류계의 진핵생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균사가 잘 발달되어 있고 몸체 끝에서만 자라는 정단 생장을 합니다. 네, 끝에서만 이어서 이렇게 자란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징이 뭐가 있냐면 격벽이 없어요. 그 다음 이 번식을 하는 방법에는 유성포자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성포자 방식이 있는데, 유성과 무성의 차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죠. 그래서 유성포자인 경우에는 장난기 마이너스와 장정기 플러스,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 사이에 이 수정이 이루어져서 이 남포자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생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성포자인 경우, 이제 이 수정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유주포자낭에서 두 개의 편모를 갖는 유주포자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포자를 구분할 때 이 포자는 생식의 단위라 그랬어요. 이 포자가 무동이 있고요, 유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포자가 있고 움직이지 않는 포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동 포자가 아닌 유동 포자, 움직이는 포자를 우리는 그냥 유주자라고 해요. 그래서 유주자의 표현은 포자가 움직이는 이런 거를 우리는 유주자라고 한다. 그래서 무성포자로 생식할 때는 유주포자낭에서 두 개의 편모를 갖는 움직임이 있는 유주포자를 형성해서 생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난균류에 의한 주요 병해로는요, 먼저 모잘록병, 그 다음 역병, 참나무 급사병, 밤나무 임급병, 녹균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난균류에 의한 주요 병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균에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먼저 이 병골균류하고요, 이 접합균류는
이 두 가지는 격벽이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둘은 격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여기서 격벽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포 내에 이렇게 핵이 있으면요, 이 핵과 핵 사이에 이렇게 벽이 이런 형태로 있으면, 네, 이게 격벽이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 병골 균류와 접합 균류의 특징은 둘 다 사실은 격벽이 없어요. 그래서 병골 균류도 격벽이 없는 자핵균사고 접합 균류도 격벽이 없는데 일부 생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격벽이 없는 경우가 많다. 수중이나 습한 토양에서 생활을 하고요. 세포벽은 키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포자는 접합에 의한 접합자 형태고요. 접합이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정이란 얘기예요. 암컷과 수컷이 같이 붙어서 접합자의 형태로 번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무성포자는 유주포자 편모가 있다. 자, 유주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운동성이 있는, 그렇죠? 그런 편모를 한 개 가지고 있다. 편모가 유주포자를 형성하는 유일한 진균류다. 그러니까 진균류 중에서 이 병골균류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접합균류는 마찬가지로 격벽이 없어요. 하지만 생성되기도 한다. 대부분 부생생활을 한다. 자, 여기는 다핵균사, 그러니까 이 병골균류와 접합균류는 이 세포벽이 없는, 격벽이 없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진균류 중에서도 조금 하등 균류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유성포자는 모양 크기 비슷한 이 배우자낭이 합쳐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합포자 형태고요. 무성포자는 포자낭 안에, 이번에는 이건 비운동성이라 그랬어요. 운동성이 없는 포자를 형성해서 세대 번식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잔항균류 한번 보겠습니다. 잔항균은 대부분의 식물병이 실제로 잔항균입니다. 가장 많죠. 네. 자, 균사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곰팡이 중에 가장 큰 분류입니다. 가장 많다라는 얘기고요. 전체 곰팡이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자, 세포벽은 키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섬유소는 없습니다. 자, 유격벽 균사, 단순 격벽공이다. 그러니까 이 격벽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격벽이 있는 균사다. 네. 앞에 있는 그 두 가지 병골하고 접합균류는 격벽이 없다 그랬죠. 네. 잔항균류는 격벽이 있다. 단순한 격벽 형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주요 병해로는 흰가루병, 밤나무 줄기마름병, 탄저병, 타르 전무니병, 소나무 잎떨림병, 노균병, 그 다음에 균핵병, 리기나 뿌리 썩은 병, 소나무 피목가지 마른 병, 더댕이병, 벚나무 빗자루병,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의 병균은 사실은 잔항균류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자균류 한번 볼까요? 네, 담자균류는 진화도가 가장 높은 고등균류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진화가 된 거죠. 네. 당연히 격벽이 있고요. 대부분의 이 버섯과 목재 부후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후라는 게 썩은 병이죠. 네, 그래서 목재 썩은 병, 군주 심재 부후병, 심재 부후병, 변재 부후병, 이런 목재 부후병이 이 담자균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버섯이에요. 네. 기본 분류군으로 보면 녹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깐부기 병류, 버섯류들이 이 담자균에 해당이 된다. 자, 유연한 이 공격벽이 있고요. 꺽쇠 연결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포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핵이 있고요. 연결체가 이것들이 연결할 때 여기 끝에 부분에 이렇게 걸쇠 모양, 이렇게 꺽쇠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의 연결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자균류는요, 유성세대만 있습니다. 네, 무성세대는 존재하지 않고 담자기 세포 외부에 담자포자 4개를 형성해서 번식을 하는 형태로 세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균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불완전 균류가 있습니다. 불완전 균류는
유성세대를 상실 또는 발견하지 못한, 미발견한 무성세대만 발견된 균류를 통칭해서 우리는 불완전 균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 균류의 특징은 유성세대를 상실했다 또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유성세대가 밝혀지면 얘는 그쵸, 가장 많은 이 잔한균류에 일반적으로 소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균류를 분리할 때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곰팡이의 분류를 크게 보면 유사균과 진정균으로 분리를 하고요. 이 유사균 안에는 이 색조류계 내에 이 조균과 난균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이 수목이나 식물병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은 난균류이기 때문에 이 난균을 유사균으로 분리하고요. 나머지 병골균류, 접합균류, 잔항균류, 그다음 담자균류, 불완전균류는 진균, 진정균에 해당이 된다. 자, 각각의 특징들을 꼭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